세상에 이렇게 완벽한 문자가 있다니. 처음 한글을 접했을 때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단순한 글자라고만 생각했던 그것이 제 연구와 관점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왜 이 글자가 이토록 특별한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스 박사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는 어릴 때부터 언어에 남다른 흥미를 느껴왔습니다. 제 고향은 700개가 넘는 언어가 공존하는 곳으로 언어의 다양성이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갈등과 단절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경험한 한 장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학교에서는 인도네시아어를 배우며 국가의 통합을 상징하는 공식 언어를 익혔지만 집에서는 고유의 지역 언어를 사용했죠. 그런데 어느 날 이웃 마을에서 이사 온 친구와 놀던 중 서로 사용하는 단어가 달라 장난감 이름을 두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저를 이해하지 못했고 저도 그 아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서로 다른 말을 하며 화를 낸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언어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강력한 다리인 동시에 때로는 높은 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이런 어린 시절의 경험이 쌓이면서 저는 언어라는 주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언어의 장벽을 넘어 더 많은 사람을 연결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제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씨앗이 되었습니다. 대학에 진학한 후 저는 인도네시아어와 지역 언어들의 관계를 탐구하며 언어학에 심취했습니다. 박사과정에서는 자국의 언어 통합 문제를 연구하며 언어 소멸의 위기와 전통 보존의 갈등 속에서 해답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연구를 진행할수록 기존 방법론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효율성과 보존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서로 부딪히며 갈등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렇게 막막한 상황에서 저는 새로운 관점을 찾기 위해 국제 공동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암스테르담 대학의 초청으로 세계 각국의 언어학자들과 함께 다양한 문자 체계를 연구하며 새로운 시각을 탐구하게 되었죠. 이곳에서 저는 한국 출신의 연구원 지민을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연구하며 자신의 문자를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연구실에서 저희는 문자 체계의 효율성에 대해 토론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의 언어 문제를 설명하자 지민은 흥미롭게 듣다가 말했습니다. 알렉스 박사님, 한글에 대해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요? 한글은 정말 독창적이고 특히 효율성 면에서 뛰어난 문자예요. 단순히 언어를 표현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문자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흥미로운 정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민의 권유로 저는 도서관에 가서 한글에 관한 책과 논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글에 대해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문자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1443년 조선의 세종대왕이 창제한 글자로 당시 문맹률이 높았던 백성들을 위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된 문자였습니다. 자음은 사람의 발음, 기관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고 모음은 하늘, 땅의, 사람이을 상징하며 창조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제가 연구해왔던 어떤 문자보다도 단순하면서도 체계적이었고 그 철학적 배경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제가 읽은 책에는 이런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백성을 위해 만들어진 한글은 문자와 철학, 과학이 조화를 이루며 단순히 언어를 표현하는 도구가 아니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담고 있다. 그 구절을 읽는 순간 마치 번개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성과 유연성이 놀라웠습니다. 이 문자라면 저희가 직면한 언어, 통합과 보존의 갈등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한글을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어 통합과 전통 보존이라는 두 가지 갈등 사이에서 한글의 철학과 구조가 어떤 답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을 연구하기 시작한 후 매일이 새롭고 흥미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언어학자로서 수많은 문자 체계를 연구해 왔지만 한글처럼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며 동시에 철학적 깊이를 가진 문자는 처음이었습니다. 한글은 그 자체로 완전한 문자 체계이자 인류를 위한 선물이었습니다. 한글의 첫 번째 놀라움은 그 효율성에 있었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여 거의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은 문자 체계의 유연성을 극대화한 것이었죠. 예를 들어 한글은 기본적인 24개의 글자로 시작하지만 이 글자들이 조합되면서 무한에 가까운 소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수백 개의 언어마다
서로 다른 문자 체계나 발음 규칙이 존재하는데 만약 한글과 같은 원리를 적용한다면 언어 간의 장벽을 허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특히 한글의 창제 원리를 자세히 공부하면서 저는 세종대왕이 남긴 기록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백성을 위해 한글을 설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란말미 중국에 달아 문자가 서로 사마띠 아니하여 또한 한글 창제의 목적을 분명히 나타내는 또 다른 기록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성이 쉽게 배우고 쓰게 하려 한다. 이 문장들을 읽으면서 저는 세종대왕이 당시 문맹이었던 백성들을 위해 얼마나 진심으로 고민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새로운 문자를 만든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문자를 설계한 것이었습니다. 한글은 특정 엘리트 집단이나 지배층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특히 교육 기회가 부족했던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해 창제된 문자였습니다. 이 철학은 지금의 저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언어는 사람을 소외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모두를 아우르는 다리여야 한다는 메시지는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이후 저는 한글의 구조를 제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원리가 현대 기술과도 잘 맞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민과 연구실에서 한글의 디지털 시대 활용성에 대해 논의하던 중 우리는 한글이 컴퓨터와 스마트폰 같은 디지털 환경에서 얼마나 뛰어난 경쟁력을 가지는지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여 입력하는 방식은 매우 단순하고 이는 문자 입력 속도와 정확성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처럼 발음과 철자가 불일치한 언어에서는 입력 시 자주 오류가 발생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영어 단어 true를 입력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 단어의 철자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음성 인식 시스템이 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true와 같은 다른 단어로 잘못 인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한글은 하나의 소리 하나의 문자라는 명확한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글의 단어 하늘을 입력할 때 그, 아, 노, 의 각각의 음소가 정확히 대응됩니다. 이 구도는 음성 인식 시스템이 음소 단위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시스템은 하늘을 한울이나 한알처럼 잘못 인식할 확률이 훨씬 낮아지게 됩니다. 게다가 한글은 음절 단위로 글자가 조합되어 입력되기 때문에 타이핑 속도도 매우 빠릅니다. 예를 들어 영어 문장을 작성할 때는 단어마다 띄어쓰기를 해야 하고 자주 사용되는 단어라도 일일이 철자를 입력해야 합니다. 반면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한 번에 입력해 하나의 음절을 완성하는 방식으로 타이핑 과정을 대폭 단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영어 사용자는 문장 작성 시 평균적으로 분당 3040단어를 입력할 수 있지만 한글 사용자는 같은 시간에 5060단어를 작성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는 한글이 디지털 입력 환경에서도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또한 중국어와 일본어와 같은 동아시아 언어와 비교했을 때 한글의 입력 방식은 더 큰 강점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어는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라는 세 가지 문자 체계를 동시에 사용해야 하며 중국어는 한자를 모두 외워야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글은 단 24개의 기본 문자만으로 모든 발음을 표현할 수 있으므로 학습 부담이 적고 디지털 환경에서도 효율적으로 활용됩니다. 이 같은 특성 덕분에 한글은 인공지능 AI 기술과도 높은 호환성을 보입니다. 한글의 단순하고 체계적인 음소 기반 구조는 AI 모델이 데이터를 학습하고 언어를 분석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음성 인식, 잔악 생성, 자연어 처리와 같은 분야에서 한글의 구조적 강점은 영어, 중국어 등 다른 언어들보다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글이 인공지능 AI 기술에서 높은 효율성을 보여주는 사례를 연구하며 저는 이것이 단순히 이론적인 가설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AI 연구자들이 한글의 구조를 칭찬하며 디지털 시대에서 가장 적합한 문자 체계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과학과 철학, 그리고 기술이 결합된 이상적인 문자입니다. 지민과 함께 한글의 디지털 활용성을 연구하면서 우리는 이를 인도네시아의 언어 문제에 적용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한글의 원리를 기반으로 인도네시아의 다양한 언어를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문자 체계를 만든다면 언어 간의 장벽을 허물고 동시에 디지털 환경에서도 사용하기 쉬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후로 저는 한글을 단순히 연구하는 것을 넘어 인도네시아의 언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인 모델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글처럼 기본적인 음소 단위로 모든 발음을 표현할 수 있는 통합 문자 체계를 구상하거나 디지털 기기에서 다중 언어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입력 방식을 설계하는데 한글의 구조를 응용했습니다. 그 과정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한글을 모델로 삼아 새로운 시스템을 설계하더라도 그것이 전통 언어의 독창성과 문화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다시 한글의 창제 원리를 떠올렸습니다. 한글은 처음부터 효율성과 슬기로운 사람은 아침이 가기 전에 익힐 수 있고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고 해례본에 적혀 있듯이 학습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설계된 문자였습니다. 세종대왕은 백성을 위해 문자를 단순화하면서도 기존의 문화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설계했습니다. 저는 이 철학이야말로 현재 제가 처한 갈등을 해결할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연구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았지만 한글이 제게 알려준 철학과 원리는 단순히 언어를 통합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람들이 더 나은 세상을 꿈꿀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구조와 철학적 가치를 연구하며 저는 점점 더 많은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한글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모델로 삼아 인도네시아의 다양한 언어를 존중하면서도 소통의 장벽을 허물 수 있는 통합 문자 체계를 설계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가 진척될수록 예상치 못한 반발과 오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갈등은 제가 한 학술 포럼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던 날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한글의 구조적 강점과 창제 철학을 기반으로 설계한 새 모델의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발표를 마친 후 한 청중이 손을 들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박사님, 한글의 효율성을 본떠 새로운 문자 체계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이 모델이 결국 인도네시아 전통 언어를 대체하려는 시도가 아닌가요? 효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전통 언어를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제 연구의 목적은 전통 언어를 소외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한글의 창제 철학은 효율성과 보존이라는 두 가치를 모두 고려한 것입니다. 저희 모델도 전통 언어를 존중하면서도 소통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청중들 중 몇몇은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한글이 아무리 효율적이라고 해도 인도네시아 고유의 언어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습니까? 전통 언어는 그저 음소로 환원될 수 없는 문화와 역사의 결정체입니다. 그들의 비판은 제 의도를 왜곡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정당한 우려이기도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전통 언어의 독창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이후 제 연구실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동료는 연구를 계속 진행하자고 주장했지만 다른 일부는 방향을 수정하거나 아예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전통 언어 보존을 지지하는 연구원들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알렉스, 우리 연구가 너무 단순하게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건 아닌지 고민해봐야 해요. 전통 언어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 우리도 결국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그들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연구 초기에 가졌던 확신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옳은 길을 걷고 있는 걸까요? 저는 고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연구실에서 혼자 늦게까지 남아 한글의 창제 과정을 기록한 자료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중 가장 눈에 들어온 문장은 세종대왕이 직접 남긴 기록이었습니다. 우리의 말이 중국과 달라 적합한 문자가 없었다. 이 기록은 당시 조선 백성들이 겪었던 불편함과 세종대왕의 깊은 고민을 잘 보여주었고, 저는 이 문장을 반복해서 읽으며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며 겪었을 고민과 도전을 떠올렸습니다. 한글의 창제 목적은 단순히 효율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배우기 쉽고 사용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문자를 설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 역시 많은 반대와 비판에 부딪혔을 겁니다. 그분도 나와 같은 갈등을 겪으셨겠지. 저는 세종대왕이 창제를 통해 이루고자 했던 더 큰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효율성만을 추구한 문자가 아니라 효율성과 전통을 조화롭게 아우르려는 깊은 철학이 담긴 문자였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를 위한 연구를 하고 있는가? 연구를 처음 시작했을 때 저는 인도네시아의 소외된 언어 사용자들을 돕겠다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구가 진행되면서 저는 효율성과 실용성이라는 목표에 매몰되어 가장 중요한 가치를 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저는 연구실 팀원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솔직히 털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구 방향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단순히 효율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전통 언어의 다양성과 고유성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팀원들 중 몇 명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대부분은 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날 회의를 통해 연구 방향을 조금씩 수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한글의 원리를 직접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각 지역 언어의 음소 체계를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환경에서 전통 언어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입력 방식을 설계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하지만 갈등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전통 언어 보존 단체와의 대화를 통해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효율성을 위한 연구가 아니라 언어와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현대 사회에서 실질적인 소통의 장을 여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한글이 저에게 준 가장 큰 가르침은 단순히 문자를 넘어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연구 방향을 수정한 후 저와 팀원들은 각 지역 언어의 고유한 특징을 유지하면서도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소통 방식을 제공할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글의 철학은 이 연구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한글의 구조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다양한 언어적 특성을 깊이 반영하는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예를 들어 자바어와 순다어는 자음과 모음의 조합만으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고유한 억양과 강세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표현하기 위해 저희는 한글의 결합 원리를 응용해 발음, 강세와 모음 길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추가 기호를 설계했습니다. 또한 특정 언어에서만 사용하는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확장 음소를 개발했습니다. 이 모델은 디지털 환경에서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저희는 스마트폰과 컴퓨터에서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입력 방식을 개발했으며 이를 통해 각 지역 언어 사용자들이 손쉽게 자신의 언어로 소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프로젝트의 첫 시연은 자카르타의 국립언어연구소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학자, 문화보존단체 관계자, 기술 전문가, 그리고 실제로 지역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연은 두 가지 실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바어로 입력된 문장을 한글 기반 모델을 통해 순다어로 변환하는 것이었습니다. 관중들은 자신들의 언어가 실시간으로 번역되고 디지털 화면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시연에서는 통합 모델을 사용해 한 지역 언어에서 입력된 문장을 전혀 다른 언어로 변환하여 출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 언어의 고유한 억양과 발음을 유지하면서도 소통의 정확성을 높였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시연이 끝나자 참석자 중 한 지역 언어 사용자 대표가 일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델은 단순한 기술적 도구를 넘어 우리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다리가 되어줄 겁니다. 전통을 지키면서도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연구 초기의 어려움과 갈등이 떠오르며 그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연구는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독일, 그리고 미국의 언어학자들이 저희 연구 결과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며 자신의 나라의 소수 언어 문제 해결에 응용할 방법을 모색하고 싶다는 의견을 전해왔습니다. 특히 미국의 한 AI 연구소는 소수 민족 언어를 보존하기 위한 데이터 학습에 저희 모델을 활용하겠다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이들은 한글의 음소 기반 구조가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의 한 국가에서는 여러 부족, 언어의 문해율을 높이기 위해 이 모델을 활용하려는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글의 철학은 이제 단순히 한 국가의 유산을 넘어 전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저는 언어가 단순히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공존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열쇠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언어는 서로 다른 배경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 사이의 장벽을 허물고 공감과 협력을 가능하게 합니다. 한글은 그 열쇠의 역할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사례였습니다. 600년 전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은 한 국가의 백성을 넘어 오늘날 전 세계의 다양한 사람들을 이어주는 문자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를 가능하게 해준 한글과 세종대왕님께 깊은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세종대왕님, 당신의 문자는 저에게 그리고 이 세상 모두에게 끝없는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글의 가치를 느끼고 함께 나누어 보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감동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